동행 리마인드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 질문이 지금 여러 번 나왔어. 첫 번째 명령에서 명령이 법규 명령의 줄임말이에요. 첫 번째 법규 명령에 대한 항고수긍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법규 명령에 대한 항고수긍 대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규 명령은 협의의 개념도 있고 광의의 개념이 있어요. 법규 명령의 협의를 따지면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협의로 따지면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즉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광의로 따지면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포함해서 조례를 광의의 행정입법이라고 불러. 그런데 조례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의 행정입법 중에서 광의 행정입법인 행정규칙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광의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인 거예요. 왜냐면 법규성이 있으니까 조례를. 그래서 조례를 광의 행정입법 또는 광의 법규명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명령이 될 수 있는 건 가장 대표적인 협의의 법규명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두 번째는요. 법령 보충규칙이 고시해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요. 지금 우리 행정기법법 2조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령이라고. 이 령이 뭔데? 이게 법규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령 보충규칙은 쉽게 말하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 그래서 그냥 법규명령이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냥 법규명령으로 불러요. 법규명령. 따라서 첫 번째 법규명령이 되는 게 뭐뭐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얘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법령 보충규칙인 고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고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광의의 법규명령인 조례.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보충규칙인 고시, 그리고 광의의 법규명령인 조례. 이 세 가지가 법규명령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면은 그냥 법규명령이니까 첫 번째 법규명령, 줄여서 첫 번째 명령. 그런데 고시가 나올 때는 첫 번째 법규명령이 고시인데 그냥 줄여서 첫 번째 고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조례는 광의의 법규명령이 조례인데 줄여서 그냥 광의의 법규명령 이렇게 쓰는 거지. 그냥 첫 번째 조례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5번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교수님 교과서를 제대로 안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 요즘은 교수님 교과서를 잘 안 보는 식으로 수험 환경이 변해져 버렸죠. 교수님 책에 보면요. 고시공고 송달 파트에서 이 말이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고시공고를 언급하면서 규범인 고시하고는 구분을 해라. 얘는 규범이야, 규범. 규범은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성문법 국가잖아. 성문법이라고 해요, 성문법. 근데 얘는요, 그냥 알리는 방법을 고시라고 부르는 거야. 고시공고라고 그냥 불러. 공고문서에 의해서 공고했다, 고시했다. 이건요, 성문법처럼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고시가 아니라고. 그냥 송달하는 방법 자체를 공고 또는 고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문법인 이 고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때 그냥 공고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는 해. 고시공고도 대부분 공고하거든.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고시공고 같은 경우는 관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관보에다 게재해버린다고. 관보에 게재해.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고시공고 한다고 했을 때 공고할 때는 공고문서로다가 이 공고문서가 나중에 보면 이제 관보 이런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시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고시는 보통 개별법에 보면 뭐 일간지 뭐 세 군데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일간지 세 군데 뭐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개별법 같은 데 보면. 그러면 일간지 세 군데 올리는 게 법규명령의 고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알린다는 의미니까 알린다. 일간지 3개 정도에다가 뭐 실른다 뭐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일간지 3개 이상에 뭐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간지 3군데 또는 뭐 홈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고시공고가 된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고시가 법규명 규범으로서의 고시일 때는 판례 보세요. 판례가 뭐라고 했어? 일반적 추상적인 경우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규명령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 고시는 법규명령을 했잖아, 방금. 그러니까 여기서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인 경우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되고 할 때 이 법규명령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 고시는 법규명령 효력이 있다고 판례가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는 그냥 법규명령을 취급해버려요, 그냥 법규명령 일부라고 봐버려가지고. 그럼 법규명령인 거야? 그러면 법규명령이 아니면 그냥 행정규칙인 거지,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만
집행이라 매기하지 않고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력을 규율하면 항고성의 대상이 처분이 되는데, 보통은 처분적 고시가 될 때는 법규명령인 법령 보충 및 행정규칙의 고시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처분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잖아. 따라서 고시가 처분서가 갖는다는 것은 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법의 근거를 두고서 국민의 권력을 규율한다면 결국 법령 보충 규칙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자, 다음 6번 질문은 이건 그냥 생략해버려요. 왜냐면 옛날 판례 중에 보면은 이웃들에게 그 교수님이 써놓은 내용 그 해설을 보면은 원고 측에 인정 안 되는 것처럼 막 써놓기도 해. 근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 판례. 지금 그냥 1인 소송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돼. 교수님 이거를 제가 그냥 최근 판례 태도에 맞게 생략하려고 하다가 교수님이 써놓은 거에서 일단은 한번 읽어보라고 그냥 넣어놨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웃은 원고적 격이라는 게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지 반드시 구제 준다는 건 아니잖아. 원고적 격은 가급적 넓게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웃과 분쟁이 걸려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 현실에서. 다음 변경처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집합금지 명령이 나왔는데 1차가 나왔고 2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좀 설리긴 했지만 얘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걸로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제소기간이 도과된 걸로 주고, 그러면 이 2차가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대체했으면 이게 맞는데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분의 추가처를 변경했다면 새로운 처분 자체가 아닌 게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얘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그냥 얘가 조금 바뀐 거야. 그럼 얘가 소의 대상이야. 근데 제소기간 도과됐어. 얘는 별도의 별도의 처분이 아니야. 그럼 제소기간 도과가 되는 거죠. 얘가 새로운 처분이라면 2차 처분을 별도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고, 다만 제소기간이 도과됐지만 새로운 분리기에 그 2시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별도의 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해주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실제로 판례가 새로운 분리를 준 부분은 새로운 처분이 실제로 있는 걸 봐서 병합제기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문제를 내신 교수님의 출제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쓰는 건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2차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야. 그냥 1차 처분의 변형에 불과해. 그래서 1차 처분은 동일성이 인정돼.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날짜 짜져보니까 제소기간 도과됐어. 그러면 더 이상 못 다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누가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옛날 40문제를 볼까요? 0시로부터 08시까지. 근데 나중에 이거를 10시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번 우리 시험에서는 10시에서 1시간을 땡겨서 1시간 늘리고 뒤에 1시간 늘리고. 근데 얘는 지금 중간에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당초 처분이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냥 다투면 돼. 얘가 취소돼버리면 얘네가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얘의 유효를 전제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얘가 위법하다고 취소해버리면 얘도 다 무의미해지는 거야. 같이 소멸하는 거지. 그 얘기였어요. 자, 집합금지 명령에서 지금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가 웃었을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상담 온 사람들도 지금 다 이렇게 썼네. 여기 명령자가 들어가니까 처분적 명령이라고 썼어요. 왜 이렇게 이거 쓴 사람이 많지? 보니까 여기 명령이라고 써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연결해버린 거야. 이제 한두 명이 아니야. 답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인데 지금 원격 채점인가? 인간인가 모르겠는데 답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인데도 이렇게 써놨네. 지금 오늘 와서 물어보는 게. 이렇게 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자, 처분적 명령의 이 명령은 뭐라고요?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 즉 뭐예요? 법규범이라고, 법규범. 법규범이라고. 집행행위가 아니라. 근데 집합금지 명령은 뭐예요? 얘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금지 항행이란 말이야. 모이지 말라는 거. 부작위 항행이죠. 그렇지만 그 처분의 상대방이 수범자, 즉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 소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이냐. 그래서 일반 처분일 뿐이지. 일반 처분이지 얘가 무슨 규범하고 뭔 상관이 있어.
고시공고가 된다고 하니까 이걸 지금 갑자기 법규명령으로 지금 이해를 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집합금지명령 대표적인 일반처분에 맨날 써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처분에서 대인적 일반처분의 대표적인 게 집합금지명령 아니에요? 모든 교과서 교수님들 책에 써 있는 이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이 9번인데요. 이거는 제가 채점자한테 쓰면은 배점을 주라고 했어. 왜냐면 외국에 처리하다 왔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정당한 사유를 언급하는 건 의미가 있어. 20조 이하 단서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시 공부는요, 원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손달하는 방법이야. 불특정 다수인에게 손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집합금지 명령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작위하며 영업권을 제한하니까 치명적 처분에 섞여 있는데, 고시공고하는 처분은요, 사전통지의 대상이 돼야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왜냐면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잖아. 그래서 객관식에도 많이 나와. 일반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X. 왜냐면 상대방이 특정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예외는 뭐라고요? 원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송달 방법인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주소를 알 수가 없어. 갑자기 행글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사한 곳에서 전입신고 안 하고 잠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채권자들,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야만도주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어딘가로 도망가서 거기서 주민등록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주소불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소불명일 때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 이럴 때 그냥 공고해버린다고. 이때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특정인이야, 특정인. 특정인인데 주소불명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고시공고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송달 방법, 고시공고의 원칙적인 모습에서는 재소기한 기산점이 언제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죠, 효력 발생이란 말이야. 이날을 안날로 봐서 90일을 그냥 획일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얘는 특정인에 대해서 한 거니까 이 특정인이 처분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안날이야. 그냥 이거는 본인이 입증해야 돼. 본인 입증 안 해야 돼. 본인 입증 안 하면 고시공고의 효력 발생률로 얘도 그냥 의제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본인이 내가 외국에 있다 왔다 출입국 관리 기록을 제출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 현실적으로 언제 알았는지. 근데 여기 보세요. 일반 처분 같은 경우는 효력 발생일에 안날로 보고 효력 발생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5일 경과, 5일 경과시면 5일 정도면 다 받겠지? 이런 어떤 배려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효력 발생일로 했냐는 거야. 왜요? 왜 효력 발생일로 해? 불특정 다수인이 서로 언제 알았는지 서로 다 둥근한 방으로 틀려버리면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행정법 관계 안정성에 반하는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위해서, 키워드입니다.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위하여, 특히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제소기간 아닙니다. 제소기간은 우리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중요한 제도적 가치를 갖는단 말이야. 따라서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위해서 제소기간을 어떻게 한다?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현실적으로 그 고시공고를 받는지 안 받는지 따지지 않고 어떻게 효력 발생에 그냥 안달로 다 의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얘한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 볼 때. 제3자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버리면요, 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제소기간의 획일적 처리라는 이 취지를 모르고 떼버려요. 왜냐면 아니 서울에서 서울시 고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서울시에서 지금 영업하는 사람이 지금 몇만 명은 될 텐데 얼마나 많아. 서울에 지금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아.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 단위를 넘어갈 거 아니야. 뭐 동네만 해도, 우리 여기만 해도 그냥 녹두거리하고 여기 근처만 해도 수백 개는 되겠네. 서울시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중에는 사연 없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뭐 외국에 갔다 오는 사람, 뭐 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는 외국 갔다 와서 난 몰랐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의미가 있어? 효력 발생일에 안날로 의지하는 게? 그러니까 언급하는 건 좋지만 차라리 언급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줬으면 무조건 점수를 줬을 거야.
20조 이하의 정당한 사회에 해당되는지 관련해서 이 정도로 써준다. 따라서 인정할 수 없다가 결론이야. 왜냐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 공익이 중요하잖아 지금. 여기서 정당한 사회를 인정해버리면요, 효력 발생일의 안날로 보는 취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특정돼 있지 않잖아. 사연에 있는 애들 나와가지고 자기는 뭐 다르게 알았다 막 이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야.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안날로 가지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언급하면 배점을 주라고는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제도 취지를 가만히 고려해 본다면 행정법 관계 획일적 처리, 특히 제소기간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당한 사유는요, 사회통념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사회통념으로 판단할 때 결국 정당한 사유는 웬만하면 특정 처분이어야 될 것 같고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3자에게 제소기간 1년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저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돼. 근데 여기는 봐봐요. 아까 의리잖아. 의리 지금 외국에서 갔다 와서 늦게 알았대. 그래서 이미 제소기간 도과됐는데 다퉈가지고 취소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었네. 그럼 효력을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은 취소하면 상대적 효력상 이 사람한테만 인정할 거야? 아니면 일반 처분 자체가 소멸했으니까 전체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야 될까?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거든? 일반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한테만 효력이 미치냐? 상대적 효력설. 아니다. 전체한테 다 미친다. 절대적 효력설.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행정부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볼 때는 법적 안정성이 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아주 좋은 질문이었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만약에 이 효력 발생이 있잖아요. 이거를 암기하려고 써놔서 그 밑에다 이 말 써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한 두 줄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볼 때 이거 만약에 고시공고 변시점 시험 문제 나오면 암기한 이거 외에는 절대 안 쓸 거예요, 다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효력 발생일로 안날로 의제시켜버리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해서 제소기간을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 취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해주면 아 얘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넣으라고. 고시공고 파트에다가 이걸 한 두 줄을 넣으라고. 이렇게 두 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토요일은 지금 선생님이 자료 만드는 거에 있어서 월요일 거까지 빨리 지금 만들고 오늘 자료도 보내야 돼서 좀 일찍 시작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 위에다 올려놔주세요. 위에다 올려놔주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나오는 거 조금 더 하고. 질문 또 있어요? 1번 3번? 어쨌든 시간이 19분밖에 안 들었어요. 관련된다고 뒤에를 먼저 했구나. 자, 2번 보세요. 자격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일순한테 강의 내용인데 질문이 나왔어. 여기 보세요. 헌법 35조 환경법. 얘는 뭐예요? 이 항에서 법률의 그 내용을 맡겼단 말이야. 그래서 헌법 35조 규정 자체는 내용이 없어. 그래서 수상적 기본법. 그리고 이 이항의 유임을 받아서 뭐가 만들어져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늘 얘기하지만 기본법은 기본 원리 설치야. 그래서 행정기본법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 맞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판례가 환경권 내지 환경정책기본권은 우리 12조 정말 원고적계 법률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두 개를.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얘는 법률이잖아. 여기서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은 뭐냐? 얘는 추상적 법률상 이익이에요. 왜냐면 기본 원리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만들어진 환경, 영향, 평가법, 물환경 부정법 또는 대기환경 부정법,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 법률상 이익일 때만 소송에 의해서 소송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판례가 쓰고 있는 이 질문은 꼭 알아둬야 될 질문이었어. 왜냐면 판례가 국민 개개인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 이거와 환경권이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질문이 꼭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기본 강의 때 한번 꼭 얘기를 해주지. 환경권과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환경상 이익은 뭐야? 환경상 구체적 법률상 이익에 주려는 말이야.
판례가 말하는 환경상이익이란 환경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 말이야. 그걸 줄여놓은 말이야. 얘는 왜 안 된다? 같은 법률인데도 여기는요 구체적 내용이 없어. 앞으로 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침해 이유가 아니라 예방 원칙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생 법률상 이익이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관철되는, 소송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에요. 여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환경권 내지 환경존재 기본법은 환경권 내지 환경존재 기본법상 이익침해를 이유로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국민 개개인의 환경상 이익이란 환경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보호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새 법, 환경 영향, 물환경, 대기환경, 건축법상 이익거리는 선대도 처음 봤어. 그리고 옛날 판례는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었지만 그건 무시하세요. 최근에는 점점 환경상 이익을 강조한단 말이야. 요즘은 층간소음 이런 것들도 그 권리 구제 해주려고 많이 변하잖아. 세 번째 질문. 불간의 일부 취소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불간의 일부 취소 판결은요. 판례에 따르면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성이 이게 소송 요건이죠. 특히 대상격격. 부담은 국가쟁송 통과. 따라서 위법하면 독치. 일부 취소 판결이거든요. 판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타 부가는요. 기타 부가는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격격이 결여란 말이야. 별도의 대상이 안 돼. 그러면 불안판단 갈 수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일부 취소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논리가 있는데 아예 소송요건 자체를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불안판단으로 못 올라오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부담에 관련된 판례와 본질성설은 사실은 견해 다툼이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판례는 이 부담이 있잖아. 부담의 독립 취소와 관련해서는 그냥 부담은 성립상 의존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처분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위법하면 취소해야 된다는 견해예요. 근데 본질성설은 본질적인지 따져서 일부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와 다수는 엄격하게 보면 조금 달라. 부담에 관해서. 판례는 부담이 본질적인지 따져서 취소하겠다 이런 표현 안 쓴단 말이에요. 위법하면 취소 이렇게 가. 근데 만약 위법하다고 취소했어. 근데 행정처 입장에서는 주된 처분에 이 부담을 붙인 이유가 부담이 그 의무를 붙였기 때문에 수익적 처분을 발령했다. 근데 갑자기 행정처에 취소해버렸네? 그럼 공익이 관한 사정이 있잖아. 이럴 때 뭘 활용하는 거야? 17조 사망에 사후 부과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취소했을 때 공익에 반하는 사정이 있어. 그럼 그때는 행정처는 사후 부과를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런 걸 언급해 주라는 거야. 좀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본질성설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본질적 구성 부분인지는 행정처의 실제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의사로 판단하는데 이 객관적 의사를 누가 판단하는 거야? 법원이 판단하는 거야. 법원이 우리가 볼 때 니네 의사는 이거예요. 실제 의사하고 다를 수 있잖아. 즉 행정처의 주관적 의사인 실제 의사에는 반할 수 있단 말이야. 객관적 의사로 해서 일부 취소해버렸어 만약에. 근데 행정청의 주관적 의사인 실제 의사에 비춰볼 때는 공익에 반해 지금. 그러면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17조 상황에 따라서 거기 3호 보니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목적 달성이 필요한 거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사정 변경이 생겨서 새롭게 부관을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보는다면 3으로 언급해도 되겠네. 다음 준법률행정 행정위에서 이 통제 있죠. 이 통제는요 계고나 독촉 등이 있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통제 행위는요 우리가 계고 처분, 독촉도 처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대집행 계고 자체를 다툴 수 있잖아. 그리고 뭐 이행강제금 같은 거 하기 전에 독촉이 나오면 독촉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통지는 계고서가 발령되거나 독촉서가 처분처럼 나가. 여기는 그냥 너 빨리 해. 이게 독촉이 아니야. 계고서하고 독촉이라고 문서가 나간다고. 문서가 안 나가면 처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절서권 24조 이제 다다음 정도에 배우겠지만 원칙이 처분 방식은 문서주의잖아요. 예외적으로 격리하거나 이럴 때만 예외가 인정되는 거예요. 문서 그냥 구도로 처분이 나갈 수 있는 건 극히 예외란 말이야. 이 통지와 알린다는 통지는 개념적으로 다른 거죠. 종법령의자 행정인 통지는 처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처분서가 나가. 계고서, 독촉서 이렇게 나간다고 실제.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방이 알린다는 통지는 그냥 알리는 행위 자체를 툴칭해서 그냥 통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행정법에서 어려운 거야. 중법령의자 행정인 통지도 있고 그냥 알린다는 통지도 있고 법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고시도 있고 그냥 송달 방법으로 고시 공부할 때 고시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용어가 비슷비슷하니까 지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이 고시 통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맥을 봐야 돼. 이게 그냥 단순한 송달 방법의 통지인지 준법령의자 행정인 통지 행위인지 또는 고시도 법규범으로서의 고시인지 송달 방법인 고시 공고의 그 고시인지 이런 건 문맥을 살펴봐야 아는 거지.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애누리가 없네. 딱 이렇게 하니까 30분 가까이 딱 나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비도 촉촉이 오는데 공부하기 딱 좋네요. 날씨가 좋으면 마음이 들뜰 텐데 그래도 비가 내려주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자, 우리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